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대표 사퇴 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서로 대립했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서로를 동지로 표현하면서 포옹을 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의 내홍을 딛고 국민의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행정학계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사례로 부동산 정책을 꼽기도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저마다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 드는데요. 정치권이 올바른 원인 진단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화두를 꼽는다면 청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제안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죠. 권지웅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 오늘은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날 곽 기자가 나오니까 참 좋네요. 국민의힘 상황 얘기 좀 해보죠.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총회 과정에서 뭐 사이코패스다, 양아치다,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던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저녁 무렵쯤 돼서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네, 뭐 이건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약 1시간 반 전인 8시 25분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오늘 임명된 신임 사무총장까지 손잡고 만세 포즈를 취하면서 이 의원총회장에서 세레모니를 하면서 길었던 하루가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어나서 파이팅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 직후에 이준석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면서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본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특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임명에 반대했던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에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쓰던 당사 방 한쪽에 자신 야전 침대를 하나 놔달라 이런 부탁인지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윤 후보가 의총 직후 평택에 가는 걸로 안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를 손님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조금 전에 김은혜 이 선대위 공보단장이 이 윤 후보와 이 대표 그리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소유인 전기차 아이오닉 차를 가지고 지금 평택에 내려가고 있다 이런 동정을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의원총회 마무리 인사말에서 이제 다 잊어버리자 오로지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을 재건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고 이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수권정당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뛰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정말 하루 종일 갈등을 빚었는데요. 네.
뭐 시작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물론 어제는 또 어제부터 이게 쭉 이어진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시작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 그 원래 상정될 예정이었던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한 상정을 거부하겠다 이런 예. 뜻을 밝히면서 이제 최고위 비공개 회의 그리고 이 양측의 독대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 계속 신경전 그리고 아주 날선 대립이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부터 이제 원내 지도부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가 나서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이야기를 하는 등 의원장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참 이런 모습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최고위원회 열릴 때만 해도 지난달이죠. 12월 3일 날 울산 해동 때 그때 합의했던 게 당무 선권은 윤석열 후보한테 대선 후보한테 있기는 하지만 당과 관련돼 있는 당무에서 당 대표가 일단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합의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 임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상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의원들의 반발 이런 게 일면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사퇴시키는 방안에 대한 안건이 회부가 되고 막 대립을 한창 하다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느닷없이 이제 상황이 반전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울산 합의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후보도 이제 당 대표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얘기는 있긴 했겠지만 네. 당무 관련해서는 이 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당 대표에게 요청을 하면 예. 당 대표가 후보를 존중해서 그 뜻을 반영한다. 예. 이런 취지의 합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요청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했고 게다가 네. 어제부터 이어진 상황을 보면 어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 자신이 말하자면 연습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그 윤석열 후보를 시험하는 것 같은 이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던졌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녁 8시경에 연습 문제가 거부됐다. 예. 윤석열 후보의 무운을 빈다. 예. 나는 당대표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거부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앞으로 선거 안 돕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 좀 손을 내미는 듯한 사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어제 청년 화상 간담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후보가 직접 상당히 장문의 사과문을 SNS 계정에 올렸고요. 뭐 이른바 노쇼를 했다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뭐 이른바 예. 뭐 폰서결 논란이라고 예. 불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긴 사과문을 올렸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연습 문제라고 표현했던 제안 중에 하나인 이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 요거를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예고 없이 여의도역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8시경에 SNS에 글을 올려서 더 이상 선거를 안 돕겠다라고 한 이후에 윤 후보 측으로부터 이제 이런 사인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그리고 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임명안은 내가 못 받아들인다. 특히 사무부총장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권영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직후에 처음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인사가 사실 권영세 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권 총장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제 이철규 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 이른바 뭐 윤핵관이다. 예. 뭐 사석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좀 모욕적인 발언을 그렇죠. 했다. 뭐 욕설을까지 했다. 예.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대표가 상당히 반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이렇게 극한의 갈등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떨어져서 볼 때는 뭐 지금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 좀 받아들여주는 모양새이기도 했는데 좀 서로를 존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의 감정 싸움 때문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재보궐선거나 뭐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좀 얽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는 게 사무총장이고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사무총장 인선, 권영세 사무총장 인선 자체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재보궐선거 공천권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두 사람의 뭐랄까요 캐릭터 그리고 자존심 약간 이런 것이 얽힌 문제가 오히려 그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철규 사무부총장도 그렇지만 뭐 다른 이제 윤 후보의 이른바 측근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본인에 대한 어떤 당 대표로서 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시하는 듯한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뭐 예전에 최고위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비공개의 자리에서 난 후보 말만 듣는다. 이게 그렇죠. 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 다 내려놓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 후보는 이제 윤 후보대로 자신이 대선 어쨌든 지금은 대선 후 국면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너무 뭐 아무런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게 아니냐, 너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오히려 그 부분이 본질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는 사실 6월달이기 때문에 대선 네. 이후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재보궐선거는 통상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뭐 이 대표가 물색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총장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공천관리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의 어떤 물론 그 권영세 총장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극한 대립이 나오는 게 사실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뭐 평상시 같은 모르겠는데 대선 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는 이 기간에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하고 이렇게 대립해도 되는 걸까?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뭐 지금 화해로 마무리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그것도 참 그 뭐랄까 야당 입장에선 불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이른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잠깐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데 이런 갈등 상황이 다시 연출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윤 후보는 웃으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웃음으로 넘겼는데요. 글쎄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런 일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도 패싱당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그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 이른바 뭐 신재 그 새시대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그 상의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라디오 진행자가 하니까 김 위원장이 답하기를 나는 전혀 모르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총괄위원장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당의 인사 같은 것이 전혀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뭐 비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이죠. 3프로TV에 출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도 나도 출연료까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3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그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을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도 나가는 걸 몰랐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후보 일정 이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거였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 잠깐 오전 10시에 이제 가서 잠깐 이제 인사말을 하고 윤 후보가 나올 때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윤 후보가 답하기를 방송 며칠 전에 출연을 좀 하라고 선대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시면 된다고 해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대선 후보가 그게 어떤 자리인 줄 모르고 갔다는 거가 이게 좀
그 뭐랄까요 잘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사실 어떤 발언을 할지. 이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 개편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유튜브 조회수가 뭐 600만회다, 뭐 300만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심한 내홍, 뭐 그리고 이제 화해 이런 것들이 좀 내홍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이제 30대 이하 청년 세대에서 좀 상당히 좀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안철수 그 대선 후보는 오늘 그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추격자다. 국민께서 한번 눈길 주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비정한 힘의 논리 대신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후보가 승리한다는 진짜 정의를 증명해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몸은 한껏 낮추고 국민의 기대는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 RN서치가 MBN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100%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이제 시행했던 조사였는데 여기에서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가 안철수 후보가 43.5%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2.7% 이렇게 나와서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에서 조금 윤 후보에 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윤 후보를 10.8%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또 단일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 43.3%, 윤석열 후보 35.8%로 7.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안 후보의 지지도가 20대, 30대에서 좀 높았는데요. 20대 지지율, 이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57.2%, 30대 51.1%로 뭐 거의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조사에서 그 한 항목 중에 하나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나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조사 항목에는 들어 있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사 항목은 좀 이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결과는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38.5%, 윤석열 후보 34.2% 이렇게 났고 안철수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는 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관련 내용 뭐 그 조사 기간이라든지 대상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뭐 상세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통계 보정 기법 등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특정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쪽에서 재동을 건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올라오면 이 여론조사 문제를 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단일화 없이 이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한 유혹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둘 다 이제 권영세 본부장 발언도 어제 나왔던 거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어제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윤 후보 측에서는 한마디로 뭐 단일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지금 상당히 뭐 회피랄까 이제 그 언급을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모든 선택은 국민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또 서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는 정치도기상 맞지 않다. 이렇게 아예 답변을 피했고요. 네. 권영세 본부장은 어제 그 말하자면 그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뭐 단일화 실무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의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원래 이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항상 아주 강한 톤으로 했던 분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또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처럼 선을 딱 그은 게 아니라 예. 단일화는 이제 나중에 후보끼리 서로 의논할 상황이다. 그 누가 정권 교체를 위해 좋을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언급을 한 게 좀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나오셔서도 계속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오늘 아침에도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으니까요. 아, 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부동산 범죄와 관련한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어요.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시리즈 공약의 7번째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냈다. 이 자신의 과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이 이른바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명확행이라는 이 공약 시리즈 자체가 네. 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이제 성공 사례들을 모아서 이것을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취지의 시리즈 공약입니다. 네. 근데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의해서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지금 최근에 공을 많이 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 조금 전에도 그 다른 이른바 이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네. 그런 공약이 조금 전에도 불과 이 방송 1시간 전쯤에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이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소확행 시리즈 공약으로 아직까지 정식 발표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이제 민주당 복지위 최종현 의원이 SNS에 올렸는데 네.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오늘 이재명 후보도 관련 언급을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되놨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그다음에 한국정책학회 등 공동 주최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시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한 9시 30분에 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발표 시점이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전해드렸던 그 혼란의 와중에 네. 큰 거라서 별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이 신도시의 재개발을 좀 이제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1기 신도시 5곳 대상은 이제 분당, 일산, 평촌, 그다음에 삼본, 중동 이렇게 5곳입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면서 용적률을 추가하고 이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다시 또 민주당으로 좀 얘기를 돌려봐서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을 제안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한다. 또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한다. 그리고 이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 비용 50% 축소, 또 청년 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기구의 청년위원 2% 할당 의무화 이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제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인데요. 당규를 개정해서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의원이 이 공천을 신청할 때는 이것을 무효로 한다. 그래서 2024년 총선 때부터는 이제 지금 동일 지역에서 3선을 하고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 지역에 다시 출마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6선을 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박 의장이 오늘 마침 신년 언론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 하면서도 이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정강정책 개편할 때 처음에 이 사선 연임 제한 조항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뭐 법률가 출신 의원들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거를 막판에 그 정강정책 개정 초안에는 넣었다가 나중에 네. 확정안에서는 빠지기도 했고요. 또 2014년에 이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부산 지역 구청장들이 이걸 헌법 소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막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가 됐는데 뭐 앞서 뭐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비슷한 취지의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서 6대3으로 삼선 연임 제한은 합법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이런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뭐 법률 개정만 하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논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죠. 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시다시피 20대 대통령 선거 최대 화두 바로 청년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모든 연령대 가운데 2030 세대의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2030 젊은 세대가 대선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고 여야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2030 청년들이 뜨겁게 반응한 공약이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 공약을 제안한 권지웅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이 대선판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 잡기 위해서 후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네. 청년 선대위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사실 청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격차의 문제입니다. 격차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치가 가만히 있어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멀리 있거나 아주 목소리가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만히 앉아서는 듣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리스너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격차의 위기를 좀 넘어서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까지 크게 시민들이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조금 넘게 시간 동안 한 800여 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35세 경기 김포에 계신 한 남성이 제안해 주신 어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의 고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탈모라고 하는 게 미용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는 되게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다가온다. 근데 그래서 탈모약을 먹어서 이 진행을 좀 늦추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 네. 저희가 좀 정리해서 후보님이 저희가 만든 미래당사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예. 이제 이런 건 소확행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논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30 세대가 보내온 후원금도 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탈모인 분들과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어떤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셨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뤄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되게 관심을 많이 두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계속 보내시려고 아마 후원금도 많이 보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탈모 공약이 현실성 없다.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희 지금 네, 청취자분들도 네. 성형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탈모까지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되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작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항암 치료의 어떤 치료가 보험에 포함됐다가 지금은 빠지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뭐 한 달에도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근데 사실 생사를 달리하는 문제잖아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탈모가 우선해야 되냐라는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탈모약의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더 확대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다른 면으로는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하면서 예를 들면 건강으로 다뤄야 될 것들의 범위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과거에만 해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개인의 가정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의 책임을 범위가 넓어지고 그럴 역량이 넓어지니까 사실은 지금은 치매를 겪으실 경우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변화의 하나처럼 지금 탈모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 부담이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놓고 네. 같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탈모라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탈모 치료를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공약을 만드는 작업은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논의 중인데요. 예. 어제 이제 청년 탈모인가의 간담회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성과 유전성을 나눈다고 했을 때 예. 사실 질병성은 이미 이제 그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전성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게 되면 그 이제 진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네. 사실 되게 젊은 시민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탈모가 막 진행됐을 때 그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 예. 까지는 사실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질병성과 유전성을 나누고 보험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유전성은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뭐 던져가지고 네.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성격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네. 하고 계시기는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청년선대위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기간을 따지면 한 달 반? 이 정도 지금 네. 활동을 하신 건데 네. 2030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 이 쭉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통상 알고 계신 것처럼 압도적으로는 주택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택 마련.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꼭 이제 집을 꼭 사야만 한다 이렇게만은 아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불안, 그게 없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관련된 거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 외에도 되게 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좀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청년 자영업자분은 최근에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노란우산이라고 하는 공제를 깨게 됐대요. 예. 근데 그럴 경우 다시 재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저도 몰랐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다양한 삶의 문제가
물론 이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지웅 위원장님이 예전에 민달팽이 유니언 활동으로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사회운동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부동산 문제 얘기 나올 때. 되려 이제 제가 원래 했던 활동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말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보증금 보호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깡통 전세로 날려버릴까봐 하는 불안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이사할 때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다음 집에 제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전한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주인이 좀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해도 줄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들 좀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이런 의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제 탈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제안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다 모아서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다 발표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공약 자체는 정책본부가 최종으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본부랑 협의해서 아마 늦지 않게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쇄신안 발표했고, 그 직후에 청년 간담회 또 이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불참을 한 것 때문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보좌역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윤 후보의 그 청년층에 대한 어떤 표심 잡기 행보라든가 공약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도 청년들의 마음을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지금 그 진심이 잘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청년과의 간담회에서도 사실은 주최 측에서는 원래 참여하기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거기 온 청년들은 다 윤석열 후보가 참여한다고 안내받고 오셨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가 사실은 청년을 맞이하기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좀 야심차게 청년 보좌역들을 뽑았는데, 저는 청년 보좌역 자체는 꽤나 이제 도전적이고 기대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청년 보좌역에서 스스로 정책본부에 계셨던 청년 보좌역이 사퇴하셨어요. 네.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갔고, 또 청년 보좌역과 간담회에서도 한 분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절히 캠프 내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캠프 밖에 있는 청년 시민과도 잘 만나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정치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네. 이 영선 30대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 벌이고 이것 때문에 당대표 사퇴 요구까지 좀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네. 모습이 좀 남달리 보일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게 사실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권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비판이 많아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갈등, 그러니까 이수진 공보단장과 당시에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 저는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지위에 맞는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그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께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똑같은 일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이제 밖에 나와서 뭐 당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대표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여겼다면 네. 훨씬 더 진중하게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당을 평가하는 문제를 떠나서서 네. 청년 정치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바람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치기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스템 사태 뭐 지금 네. 가장 뭐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의 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요. 네, 1,8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금 담당 직원 한 명이 횡령한 사건입니다. 네, 회사는 일단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회사 통장에 1,880억 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네. 상장사 같으면은 회사의 회계 관리가 계속 엄격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네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빼낼 수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네네. 이게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된 겁니까? 일단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은요. 지난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공시라는 것은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해 첫날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가 됐고요. 거래소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 측 주장은 12월 말에 연말 결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를 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미 이 씨는 잠적한 상태였고 이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회사 돈을 빼내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네. 어제 이제 이 이모 씨가 집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서 1kg짜리 금괴 45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범이 있었는지 또 나머지 횡령 자금은 어디에 있는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뭐 금괴도 다 찾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떤 회사예요? 생각보다 좀 큰 회사입니다. 예. 임플란트 회사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에서는 1위고요. 예. 글로벌에서는 한 4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주식을 전부 더한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이 회사의 주식 100%를 값어치로 따지면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이 2022년도 예상 매출이 9,500억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올해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회사였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허술한 재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예.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의료기기 업종 상장사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또 가장 높은 회사거든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이 회사를 우량 회사로 보고 있었고 네. 외국인들의 투자도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그리고 재무 관리 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에서 분기마다 감사 다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찾아낸 거예요? 안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미스테리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회사 측의 얘기로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이모 씨가 회사를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더구나 짧은 기간에 이 큰 금액의 횡령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사가 인지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결국엔 이런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회사 말이 사실이라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요. 네. 사실 CFO라든지 재무 담당 팀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네. 금액이 1,880억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을 중심으로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만 잘 재무제표에다 써놨다라고 하면 네. 분기감사에서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분기감사의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연말에만 딱 한 차례 은행조회서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은행조회서라는 게 은행에 정말 해당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연말에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이 씨가 연말 이전에 약간 허술한 분기 감사들은 재무제표를 잘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맞춰놓고 안 걸리게 넘어가고 네. 연말에 이 돈을 다시 채워놓으려 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횡령을 감행한 이모 씨가 12월 중순에 횡령 자금으로 투자했던 동진세미케의 주식을 모두 팔아서 현금화했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연말 회계감사를 생각하고 했던 행동 아니냐. 은행조회까지 해야 되는 연말감사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 전부 지금 회계감사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네네.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근데 좀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40대 직원이란 사람 네. 횡령한 돈으로 대규모 주식 투자를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했어요. 횡령하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돈을 빼돌려가지고 딴 데 갖다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간이 큰 겁니까? 아니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도 못 벌었습니다. 네. 1,400억을 거의 한꺼번에 투자를 했고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했거든요. 보통 횡령을 감행한 사람들은 갑자기 많아진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모 씨는 대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매했단 말이죠.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을 10월 초에 7% 넘게 사들였는데 예. 이때 시장에 슈퍼개미가 등장했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또 투자 시점도 참 웃기거든요.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라는 지라시가 시장에 돌았고요. 예. 주가가 급등할 때 사들였습니다. 음. 근데 이게 또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버렸고 예. 이후 주가 상승이 신통치 않게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모 씨가 12월 중순까지 5-6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데 예. 자신이 산 가격보다 낮게 팔았어요. 어. 그렇다 보니 한 1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모 씨가 주식을 판 다음 동진세미캠 주가는 30% 이상 현재 올라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돈을 채워놔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는지를 지금 경찰 조사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소문의 한탕 벌어보려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금괴는 1kg짜리 금괴 850개를 사들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검거되면서 450개가 압수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400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하고요. 예. 이 금괴도 한 곳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금거래소 직원이 횡령뉴스 사고를 접하고 제보를 하면서 이 이모 씨가 타고 왔던 차량을 쫓아서 결국 오늘 자기 집에서 검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갑자기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처제 부부에게 건물을 이 이모 씨가 증여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과연 이 건물이 횡령한 자금으로 사들인 건물인지 뭐 이런 것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도 크고 무모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횡령한 1,880억 가운데 어느 정도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쪽에서는 1,500억 원까지도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수된 돈은 그 이모 씨의 증권계좌 잔고에 252억 원가량이 남아있어서 이게 동결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450개 정도의 금괴. 예. 이거는 금괴 하나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kg짜리가. 예. 그래서 시가로 보면 한 300억 원 정도가 되니 한 550억 정도는 회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당장 금괴 나머지를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들인데 네. 문제는 이 부동산 매입 시점하고 예. 그리고 이미 증여를 해버려서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시 회수해 올지가 관건인 거죠. 매입 시점이 횡령 전이라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미 증여를 받은 쪽에서 우리는 증여를 받은 거니까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전액 회수는 사실상 힘들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150억 정도는 손해를 본 상태고요. 이 횡령 금액이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91.8%나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자본금과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다른 거여서 회사 측에서는 회사를 돌릴 현금은 풍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은 오스텔 임플란트 투자한 주주들이 가장 걱정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는 중지돼 있고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네. 혹여 상장 폐지라도 된다면 주식이 한순간에 거의 휴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잘하는 우량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속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장 폐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무세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공범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건으로 퍼질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더 문제는 이게 결정되는 데까지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설령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 뒤에 재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은 네. 이걸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게 됩니다. 네. 지금 네. 거래소하고 금융당국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거래소 쪽에서는 수사 결과를 좀 바라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자금 회수 등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봐야 되니까요. 네. 금융당국도 오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도 개선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무관리 허점이라든지 외부 감사의 허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량한 투자자들이 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하고 회사 측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